통합사회 2 그 인권과 헌법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단원의 조금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 우리가 통합사회 1에서 뭐 행복 관련해 가지고 그 단원이 있었잖아요, 윤리 단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행복을 왜 배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국가의 주권은 다수의 국민에게 있죠. 현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수의 그 국민이 국가의 주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통치법인 국가 최고법인 헌법은 목적 자체, 방향성 자체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다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행복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헌법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통합사회 1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의와 그 시대별 그 행복의 그 기준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그걸 근간으로 통합사회 2 1단원에서는 인권과 헌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개로 인권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권과 헌법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배우게끔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뭐 말했지만 통합사회 원강에서 통합사회 교과목의 목적 자체가 훌륭한 민주시민의 양성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인권과 헌법 단원 처음부터 합시다. 그 단원 이름이 인권과 헌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하고 인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애당초에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 근간적인 그 최고법이 헌법인데, 그 헌법은 애당초에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뭔지부터 설명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인권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어 뜻 풀면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요.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권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존엄성이라고 하는 성질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통합사회 2 교과서 이거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이 단어에 설계도가 있어요. 글을 읽는. 그래서 이 단어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셨어야 돼. 일단 이 존엄성의 뜻이 뭐냐면, 그 선생님 교재에 거기 나와 있을 텐데 교재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그냥 좀 적으세요. 높을 존의 어마럼의 성질성자를 씁니다.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뜻을 연결해서 풀어보면, 인간의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높고 엄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뭐가 이제 달려야 돼. 물음표라는 게 달려야 된다고.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높고 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나냐?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대. 그래서 높고 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래서 인권은 천부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높고 엄한 성질인데 남한테 양도하거나 침해당해서는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는 권리, 침해당할 수도 없는 권리, 불가침성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주셨을 때 뭐 흑인은 안 주고 백인만 줘야지 뭐 이런 존재야?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넓고 두른 성질을 보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가. 자, 그리고 이제 항구성입니다. 이게 항상 항자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항상 유지되는 권리, 이게 인권이라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서도요, 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좀 정치적인 얘기 같은데요. 그 최근에 샤갈 모기가 내 팔뚝을 물었어요. 어우, 모기 잡아야 돼. 헌혈했네. 그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노무현 사진에다가 코알라 합성하고 뭐 이런 이제 몰상식하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서만 비판해야지 사적인 부분까지 끌고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5.18 유공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현재 국가가 그 돌아가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태어날 때, 태어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유지되는 권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의 그 인간의 권리 보장도 얘기를 한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튼 인권은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렐 바작이 인권에 대한 역사 발전을 총 3단계로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3세대 인권론이라고 그럽니다. 카렐 바작. 일단 1세대 인권. 1세대 인권은 뭐냐면 자유권과 평등권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쓰십시오. 자, 일단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들이 갖게 됐냐면은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라고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유추컨대 아마 이거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는 학교가 수두룩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그냥 대충 17세기에 절대왕정 시대라고 있었어요. 절대왕정 시대. 이 절대왕정 시대는 뭐냐면
왕이 이거예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야. 그래서 왕이 씨 부린 대로 왕이 입냄새대로 법률 만들어지고 정책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절대왕조 시대에 숨겨져 있었던 카르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세기부터 신항로 개척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 그래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유럽인들의 새로운 무역 루트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신항로를 통해 장사했던 상인들이 돈을 억수로 많이 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사하는 상인들은 머리에 뭐밖에 없어. 머니 돈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더 크게 창출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그럼 권력자하고 손을 잡는 게 돈 더 크게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 수장인 교황 새끼는 나락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제 교황 힘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정치적 권력자 황제가 이제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인들은 저 새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폐야, 내가 이제 장사하면서 번 돈 일부분을 뇌물로 이렇게 정치 자금으로 계속 매년 꼬라 박아줄게. 이거 갖다가 군대도 유지하고 나라 운영하는데 쓰세요. 당신 권력 강화하는데. 그 대신 우리 상인들 더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법률과 정책 만들어줘야 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렀답니다. 상인들이 더 이득이 되게끔, 국내 상인들이 더 이득이 되게끔 국가 전체가 이제 상업에 많이 이제 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인들은 더욱더 큰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상인들이요, 일반 시민 계급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빠지게 돼요. 일단 우리가 가져다주는 돈 갖다가 황제 새끼는 군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행정 운영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금 없이는 국가는 안 돌아가잖아. 국가의 주인은 우리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계몽 철학이라 그럽니다. 계몽이 뭔 뜻이에요? 꿈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원래는 국가의 주인은 저 황제 새끼 하나인지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돈 갖다가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니 사실 국가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런 게 이제 계몽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계약서인데 좀 이따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몽 철학의 상인들은 국가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절대왕정 시대 황제는 국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황제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황제 세력과 상인 세력 간에 뭐가 벌어져요? 다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계몽 철학을 얘기할 때 국가의 주인은 다수의 국민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황제만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등장한 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였어요. 뭔 소리야? 나의 권력은 너네들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수여받은 게 나의 왕권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 권력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 신수설 간에 왕권 신수설과 계몽 철학 간에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목이 불린데 간지러 죽겠네. 아무튼간 그래. 그래서 이 황제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상인을 중심한 시민들이 자꾸 자기 권력을 넘보니까 얘네들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황제들은 실제로 외국과의 전쟁을 일부러 야기시켜서 전쟁 비용 명목으로 상인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뺐거나 국군의 부대로 강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리고 세금을 막 멋대로 징수해가지고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을 뺏고자 했었습니다. 그럼 이 상인애들은 가만히 있겠어? 뭔가 이제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상인들은 못 사는 그 시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요, 혁명을 일으키니 이게 시민혁명 사건이에요. 그러면 시민혁명을 주도한 거는 시민계급 중에 장사하는 어떤 계층? 상인계층. 이거 나중에 이제 전문용어로 프랑스 언어로 부르주아지 계층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들이 시민혁명을 주도를 한 거예요, 상인들이. 그럼 이들이 황제의 권력에 눌려 살았을 때 얻고자 하는 게 뭐였겠어요? 자기 아래 3계급 시민계급이지만 똑같이 대접받는 거, 평등권이겠죠. 그리고 내가 힘들게 경제활동에서 번 돈, 국가가 그 재산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법적 조치에 입각해서 왕이 꼴리는 대로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조치에 입각해서 나를 구속시키는 거. 즉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원했겠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시민혁명 성공하고 나서 그들의 니즈가 이런 거에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에.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었던 자유권과 평등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인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립된 인권인데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은 뭐냐면 걷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얘네들의 철학에 따르자면 계몽 철학 중에 사회계약설에 따르자면 국가는 이제 인민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국가의 존재에 큰 영향을 끼친 거는 계약을 맺은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국민들 다수가 빈민으로서 돈이 없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해요. 그럼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쏟아 부어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당초에 국가는
이제 국민들이 자기 신체의 자유와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본적인 기본권과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권이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이 사회권은 공식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이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이 뭐냐면 자 봐봐. 시민혁명을 주도한 거는 어떤 계층이야? 상인 부르주아지 계층이죠. 얘네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기 시작해요. 황제가 아니라. 이제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 또는 황제가 없는 나라들이 여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죠, 유럽이. 근데 그 민주화 사회를 의원 직책에 앉아서 의회에서 이끌었던 거는 우리 상인들이었다고요. 자, 어찌됐든 뭐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가 전체가 뭐 상인들의 이익의 방향성이 맞춰져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겠죠. 상인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요. 그럼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시장. 그래서 시장을 막 무력을 이용해서 확장하기 시작해. 이걸 제국주의 노선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식민지 시장,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많이 확보가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아서 물건 하나하나를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공급량이 안 나와. 시장이 많이 있는데 공급만 많이 있으면 나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급을 다량 늘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발명한다? 기계를 발명한다. 이게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냐면 이걸 이제 생산수단이라 그래. 뭐라고? 생산수단. 자, 기계나 이제 그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생산수단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얘네들을 부르주아지 계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프랑스 언어로 부르주아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산수단, 즉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강의 촬영하고 있는 저는 이제 대표적인 부르주아지 계급입니다. 자, 그 학원이라고 하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럼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프랑스 언어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얘기해.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임금 노동자 계급에 해당해요. 자, 이 친구들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기계나 사업체, 즉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수단위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부르주아지.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지한테 제가 생산수단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당신 밑에 들어가서 계약 맺고 임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임금 노동자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야.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시장이 많이 확장됐다 그랬잖아. 물건만 다량 생산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물건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는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되는데? 부자 상태가 되는데 이 임금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가 잘 살아도요 정해진 임금이 있습니다. 계약상 받기로 한. 그래서 그 임금밖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물가는 막 미친 듯이 치솟는데 그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못 따라잡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된다? 빈민의 상태가 되겠죠. 빈곤화 상태.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부작용으로 무슨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되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더 가난해진 거야. 더 빈민들이 개 많아진 거지. 1차 세계대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분들도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 아니야. 근데 너무 자본금이나 뭐 사업체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적인 정의가 맞아?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들도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쏟아 부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사회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인권이 사회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은 연대권이라는 겁니다. 연대권. 자, 일단 이 연대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지롱. 2차 세계대전. 자, 일단 뭐 2차 세계대전 때요.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그 독일의 총통 이름은 아실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라고. 그 녀석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독일 게르만 민족의 주적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원래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종교 국가지? 크리스교적 국가잖아.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한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유럽인들은 유대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악마, 예수님을 죽인 악마 뭐 이렇게 설정해서 바라보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관념을 기생충 관념으로 바꾼 게 아돌프 히틀러씨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내쫓으면 되지만은 기생충은 박멸해야 될 존재거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기생충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해가지고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 모아서 유대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 600만 명을 학살한 게 독일 정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 증오 때문에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이걸 계기로 또 2차 세계대전도 막 확장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내전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종에 대한 증오, 혐오
이런 걸 해결하는 거는 특정 민족과 국가만 노력한다고 뭐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모든 민족과 국가가 연대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연대권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연대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두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연대권의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연대 조직이 국제평화유지기구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유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그러면 일단 카렐 바자시의 인권론에 따르자면 이렇게 이제 인권이 3세대 인권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은 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확립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권에 대한 역사예요. 이게 어쨌든 뭐 저는 지금 뭐 팔종 교과서 다 가르친다는 심성으로 뭐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신하시는 분들 중에 그 선생님이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간략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다 설명은 할 거예요. 자, 일단 1세대 인권, 시민혁명에 관련된 역사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일단 이 시민혁명의 경제적 배경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 경제적 배경은 신항로 개척이 영향을 줍니다. 신항로 개척. 일단 신항로 개척 사건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유럽 대륙이 뭐 대충 뭐 요렇게 있다고 쳐봐. 원래 여기 이제 지중해라고 아프리카 대륙과 그 유럽 대륙 사이에 가운데 바다, 그래서 이름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친구들이 무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티르크하고 여러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해서 신생 독립국가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한테 지중해 무역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어쨌든 무역해야 먹고 살거든. 근데 큰형님들이 지중해에서 무역 못하게 하니까 얘네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 마침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팔린 게 향신료였고요. 이 향신료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아시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무역 루트가 개발된과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진출했던 상인들이 뭘 많이 벌게 됐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인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들도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한 결과 이제 철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사회적 배경 얘기할게요. 이때 당시 이제 계몽 철학 같은 것들이 시민들 사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꿈속에서 깨어나는 걸 말해요. 아, 국가는 저 왕새끼가 만들고 국가의 주인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니더라. 우리 일반 인민들이 자연 상태의 혼란을 방비하기 위해서 특정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더라. 즉, 결국 우리 인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 이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립하고자 왕 쪽에서 만든 게 왕권신수설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회계약설을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사회계약설의 뭐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홉스. 자, 일단 이 홉스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에 무슨 전쟁을 겪냐면 30년 전쟁이라는 걸 겪어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는데요. 그냥 그 교황 따르는 천주교 있잖아. 그거를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 그래.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믿는 구교 국가와 그리고 이제 개신교라고 해서 뭐 루터, 칼뱅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나요? 뭐 못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 양반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서의 내용대로만 살겠다라는 게 루터, 칼뱅교의 특징이에요. 이쪽을 이제 개신교,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유럽 안에서 전쟁을 벌인 거야. 30년 동안. 신성로마 제국, 즉 독일 땅에서. 그때 이 모습을 홉스가 봅니다. 그럼 홉스는 그런 전쟁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아, 인간의 본성은 역같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되니까 청교도 혁명이 터진 거야. 그 청교도 혁명 때 뭐 의회파다 왕당파다 해가지고 영국 시민들이 내전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봤었던 홉스 역시 인간의 인성은 역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동양의 사상 용어로 따지자면 홉스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질문 던지자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등장했겠어요? 아니면 인간이 먼저 등장했겠어요? 당연히 인간이 먼저 등장한 거지. 인간이 어떤 특정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게 사회계약설의 지론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없죠. 이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자들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본성은 어떻다?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중에 사고를 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들을 흔히 인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인민. 그래서 인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뭘 제정했다?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악랄한 인간들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계약을 통해서. 근데 단 홉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악랄한 인간들이 국가를 만들어도 인간 본성 자체가 악랄하기 때문에 이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강력한 힘으로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주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홉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설과 절대왕정 사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어쨌든 뭐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악랄한 인간들의 본성을 통제하고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잖아. 아직의 군주의 힘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와 시민혁명 시대 그 사이에 있었던 시대 인물이 홉스였기 때문에 둘이 이제 딱 가운데 이제 중간 줄타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이게 홉스의 사회계약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시대에 등장한 사회계약설 학자 로크입니다. 로크. 자, 로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 국가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해. 그럼 자연 상태 인간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인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일단은 자연 상태의 인민들은 이런 상태라고 본 거야. 평화로운 상태래요. 자, 그런데 머지않아 이 인민들 사이에서 혼란이나 분쟁이나 전쟁 이런 게 터질 거라고 본 거야. 이런 걸 방비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 인민들은 서로 사회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뭘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국가의 주인은 뭐야? 계약을 체결한 주권 대상자인 인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민이 원치 않은 정책 같은 거, 법률 같은 거를 정부나 특정 국가 조직이 강요를 한다면 이 인민들은 그 국가의 힘으로부터 뭐 해야 되겠니? 저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항권을 명시한 게 로크의 사회계약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돼지꼬리하고 좀 써놓을 거 있어요. 이 로크가 혁명권, 저항권을 명시를 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그래서 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추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통합사회 2 인권 역사 할 때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소라고 들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소라고 하는 정치 철학가가 있어요. 자,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상태에 인간들이 있대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통칭한다? 인민 이렇게 표현한다. 일단은 뭐 자연 상태 인민들이 똑같아요. 로크하고 평화로운 상태래요. 근데 이 인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에서 그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문명이라는 걸 발전시킨다는 거야. 그 문명 안에서 분명 이 계급이 출현할 거고 계급 간의 그 다툼 안에서 분쟁이 터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 국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루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에 이 국가를 만든 건 사회계약을 한 주권의 대상자인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즉 루소는 일반 의지론을 주장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꼭 옳지는 않잖아.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뭘 갖고 태어나냐면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정의로울까요? 정의롭지 않을까요? 그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돕자 이런 쪽으로 근데 아닌 새끼들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양심이 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에 입각해서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루소의 일반 의지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당시에 이제 근대 사회 시민들이 빠져서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주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다수의 국민이다. 이런 가치관이 이제 박힌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전에는 뭐 왕, 성직자, 귀족들한테 이렇게 세금 갖다 바치고 이렇게 지배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연한 거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국가의 주인은 사실 계약을 체결한 우리 국민이더라.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구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각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민혁명에 대한 역사는 영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근대 시기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왕의 권력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1215년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서명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 그 왕 이름이 존이거든. 존. 외우기 쉽죠? 존. 자, 당시 이 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프랑스하고 전쟁 일으킨 건 애 뜻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 프랑스한테 빼앗겼던 노르망디 지역을 탈환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왕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귀족한테 세금 존나 뜯어가지고 전쟁을 착수한 거야. 그럼 이기기라도 하지. 첫 발린 거예요. 1214년에.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 화가 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 존왕을 잡아와요. 그리고 이 귀족들이 이 문서에 서명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명한 게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앞으로 세금을 징수할 거면 왕의 멋대로 그 왕의 그 의지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를 가설을 할 것이니 의회 동의를 거치면서 세금을 징수하라. 즉 법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왕의 권력을 첫 번째로 통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장 마그나카르타를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명예혁명 이후에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서라고 하는 문서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의 오늘 뭐 거의 역사 강의죠, 역사 강의. 자,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 혁명 얘기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뭔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청교도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까? 그 뭐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원래 메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바티칸 시국에 살고 있는 교황이 뭐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는데 그 교황 중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어요. 이름도 좀 살짝 엿같죠? 그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교회 예산 다 써버린 거야. 그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 그럼 다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거를 유럽 사회에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자기한테 돈 주고 면벌부 하나만 사면 된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뭐 살아생전에 졌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하사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이웃 사람을 뭐 칼로 찔러서 죽여도 면벌부 하나만 사면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이 새끼의 이상한 말 한마디 때문에 유럽 사회가 졸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니 그게 대표적으로 청교도야. 근데 영국 왕은 수장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걸랑. 이 영국 국교회는 뭐냐면 영국에 헨리 8세라고 있어요. 못생겼어. 얼굴이 개 못생겼어. 아무튼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 교황 새끼는 미쳤다. 앞으로 영국 교회 수장은 자기래요. 자기를 교황으로 모시래. 즉 영국의 왕이 영국의 교황이다. 종교 대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국 국교예요. 근데 영국 국민들 다수는 청교도를 따르고 있었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청교도는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서에 교황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으며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 저 새끼는 미쳤다. 난 교황을 따르지 않고 성서, 성경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지금 현재 개신교, 기독교, 청교도예요. 그러면 대립이 있었겠죠, 영국 내에서. 영국 왕은 뭐 자기가 교회 수장이라고 교황이라고 교황으로 받들어 모시라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교황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전부터 영국 왕족은 영국 국교회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청교도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언제 터지게 되냐면 이때 당시 왕이 찰스 1세인데요. 이 찰스 1세 국왕 집권기 때 터지게 되죠. 찰스 1세는 영국 국교회 사람으로서 다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청교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멋대로 의회 동의도 없이 세금을 징수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의회 측은 찰스 1세한테 아니 그래도 시작할 우리도 기본권은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에 입각해서 세금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문서인 권리 청원서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황제는 자기의 권력이 우월하다는 그런 이유로 이걸 묵살하게 됩니다. 결국에 시민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켰고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청교도 종교예요. 그래서 청교도 주도하에 혁명이 터져서 이름이 청교도 혁명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파는 승리를 하게 되고 당시 폭정 정치를 펼쳤던 찰스 1세를 단두대라고 있어요. 그 무거운 머리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눕혀놓고 머리를 가볍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찰스 1세는 처형당하게 됐고 영국 사회는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정 시대로 넘어가는 감성은 뭐 이런 감성이겠죠. 저런 부패한 왕이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 차라리 왕이 없는 체제가 낫겠다 해서 다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나라를 이끄는 공화정 정부 체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니어셔도 돼요. 이 공화정 정부를 이끌었던 게 윌리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크로멜은 극단적인 청교도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극단적인 금욕주의, 심지어 욕구를 참으라는 거야. 성욕도 참고 배변 욕구도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폭정 정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대표 호국경 자리에 앉아서 공화정 정부를 이끌 때 영국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아, 차라리 왕이 있었을 때가 그나마 사회적 질서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다시 왕래에 복고를 시킵니다. 이거를 왕정복고 사건이라고 그래. 근데 찰스 2세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제임스 2세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제임스 2세 때 터진 혁명 사건이 명예혁명 사건입니다. 이때 국왕이 누구? 제임스 2세. 이 제임스 2세 역시 영국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는 자기를 교황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있는 청교도인들을 또 압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의회를 또 강제 해산시키고 지 멋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전제 정치, 폭정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임스 2세 딸 메리가 네덜란드 귀족한테 시집을 갔어요. 이 네덜란드 귀족 이름은 윌리엄 3세예요. 그래서 당시 메리하고 윌리엄 3세한테 영국 의회 측은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폭정 정치를 펼치고 있어 영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네덜란드 군부대를 이끌고 영국의 브리튼 섬에 상륙해서 혁명을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메리하고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 군부대를 이끌고 영국 섬인 브리튼 섬 남부에 상륙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귀족들도 여기 합세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당시 그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2세는 어차피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그냥 성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혁명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시민혁명 사건을 명예혁명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왕이었던 제임스 2세는 탄핵을 당한 거죠. 그럼 이제 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제 왕은 또 필요하단 말이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전에 공화정 시대 혼란기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때 왕은 아무런 권력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를 두고 의회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이끄는 체제로 가자. 이걸 입헌군주정이라고 그러거든. 자, 어찌됐든 이제 입헌군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왕은 빤스런 치고 없죠. 그래서 혁명을 도와준 메리하고 윌리엄 3세 이 부부를 공동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입각해서 영국의 새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리고 이 메리하고 윌리엄 3세에게 의회의 권한과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해 놓은 권리 장전서를 합의하기 위해서 의회 측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가 돼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명예혁명 이후에 이 인민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이제 왕과 시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민주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의회의 권한도 명시됐고 왕은 이때부터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입헌군주정 뜻이 뭐냐면 왕 꼴리는 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입각해서 국정 운영이 되는 체제예요. 헌법에 입각하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는 내각이라는 행정 조직에서 의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냥 왕은 심볼이죠. 상징적인 존재.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뭔가요? 그냥 좋은 거 먹으면서 무병장수 오래 사시면 돼요. 병 안 걸리고. 영국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단합하기 위한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밝지? 네, 됐어요. 영국 혁명 끝.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혁명 가십시다. 미국 혁명. 자, 일단 이 미국은 아메리카에 있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1492년에 발견한 거는 카스티아 왕국 여왕이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무용가 콜럼버스입니다. 뭐 어쨌든 뭐 북아메리카 여기 동부 지역이 있는데요. 그림을 잘 못 그려. 그 동부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합니다. 여기 동부 지역으로. 근데 이주한 배경은 딱 두 개예요. 일단 첫 번째가 영국 국내에서 자꾸 국민들이 믿는 청교도 막 못 믿게 탄압하고 지랄하니까 청교도인들이 그러니까 더러워서 차라리 새 땅 가갖고 내 종교의 자유를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목적으로 청교도인들이 되고 동부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돈 벌라고. 뭐 풍문에 따르자면은 저기 뭐 은광하고 금광이 존나게 많다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만 재파 터지면 나 부자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간 거는 이제 경제적 목적, 돈 벌라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인들이 여기 동부 지역에 정착해서 13개의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개척지를 말하는 거예요. 콜로니. 근데 처음에 영국 본토 정부는 이쪽으로 이주해서 여기 땅에다가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영국인에 대한 간섭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영국이 그 유럽 중부 지역에서 7년 전쟁이라는 거래요. 어쨌든 뭐 7년 동안 전쟁을 하면 오래 한 거야, 짧게 한 거야? 존나 오래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태 이제 뭐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영국 자국민한테 걷자니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혁명 사건도 있었고. 자, 근데 얘네들 눈에 딱 보인 게 여기로 이주한 13개 식민지 영국인들이 딱 얘 눈에 딱 들어온 거야. 저 새끼들 지금까지 생각 안 냈잖아. 해서 얘네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세금 3개를 매깁니다. 그게 차세. 상식적으로 이 차가 티겠죠, 티. 유럽인들이 그 동양에서 온 차 마시는 거 좋아했어. 차세, 차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종이 사고 팔 때 내는 인지세. 그 다음에 커피 먹죠? 커피 갔으니까 뭐 넣어 먹어야 돼? 설탕. 그래서 설탕세. 이런 것들을 동의도 없이 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미국 13개 식민지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자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선거도 안 해놨어요. 이 말인즉슨 영국 외에 자기 지역 대표도 가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왜 우리 대표도 없는데 멋대로 니네들끼리 합의해서 우리한테 세금 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신고를 해서 이 세금에 관련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식민지인들 빡돌게 한 게 당시 그 동인도 회사라고 있어요. 영국의 그 삼성기업 같은 곳인데 그 동인도 회사 매출을 올리고자 영국 왕이 여기 식민지 지역에서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당시 동인도 회사가요,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선박을 이제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식민지인들이 인디온으로 분장해서 동인도 회사 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실어 있었던 차 상자를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보스턴 차 사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의 무단 행동 때문에 지금 영국 정부가 큰 손해를 입게 된 거지. 보스턴 차 사건을 기점으로. 그래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인들한테 협박합니다. 니네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크게 입었으니 이에 마땅한 배상금 지불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랑 싸울 것인지 선택해라.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1차 필라델피아 대륙회의가 있게 된 거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1차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결정한 이거였습니다. 배상금을 왜 주냐는 거죠.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래서 영국산 물건을 불매운동함과 동시에 영국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여기서 다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영국 본토 정부하고 싸우기 위해서 민병대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해요. 민병대는 뭐냐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병사 조직이야. 거기 총사령관이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영국 의회 측에 여기에 별표 중에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자, 일단 이 독립선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떤 사상가의 영향을 받았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계약설에 따르자면은 자,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렇지.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주권제민이라고 합니다. 주권제민. 그리고 왜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요? 애당초에 국가, 정부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왜? 뭘 지키기 위해서?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높고 엄한 권리를 줬는데 이걸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이 천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국민이 원치 않은 정책을 정부가 강요할 경우에 이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뭘 행사할 수 있다? 혁명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독립선언문의 핵심 키워드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에 따라서 이게 다 작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영향 받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영국 의회 측에 제출한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국 정부로부터 뭐 하겠다? 독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있게 됐고요. 결국에 우리 미국 친구들이 이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13개 식민지인들의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럼 독립을 영국 의회 측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빨리 국가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대표자 회의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가 제정되게 됐고요. 전 세계 최초로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체제에 입각한 국가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헌법은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헌법 내용에 따르자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몇 등분한다? 3등분한다. 뭐 대표적으로 나란히 할 수 있는 권력을 뭐라 그래요? 행정권, 법 만드는 권한, 입법권, 재판 진행하는 사법권. 이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라 국정 운영하는 행정부가 있고요. 법 만드는 의회, 입법부가 있고요. 재판하는 법원,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정 체제예요. 국가의 주인이 다수의 누구이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국민이다. 그리고 공화정은 왕이 있는 체제, 없는 체제, 없는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됐다. 미국 혁명 끝.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갈게요. 프랑스의 이때 당시 국왕 이름이 루이 16세야. 자, 다시. 프랑스도 중상주의 체제에 입각한 절대왕족 국가였습니다. 근데 루이 14세부터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상인들이 가져다주는 그 뇌물, 정치 자금 갖다가 루이 14세 황제가 국정 운영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 상인들의 종교를 억압하고 상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상인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다. 구제도의 모순은 안 그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빡쳐가지고 1789년에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배경, 사회적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 사건이에요. 이걸 느꼈다는 거죠. 구제도의 모순. 구제도라는 건 옛날 프랑스의 지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점이 명백하게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가 시민들이 계몽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일단은 프랑스는 이거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좀 좋아요. 근현대사 공부할 때는 프랑스는 예수 믿으세요에 미쳐 있는 애들이야. 자, 뭐에 미쳐 있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1계급이 성직자 계급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직자.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거든, 프랑스는. 자, 그리고 이제 2계급이 귀족이에요, 귀족. 국정 운영하는. 3계급이 시민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성직자 귀족 새끼들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세금을 안 내요. 면세. 세금 면제. 근데 얘네들이 국정은 다 운영하는 거야. 참정권은 얘네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 이 자체가 이제 좀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 시민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 납부의 대상이고 전 인구로 따지자면 98%에 해당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인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계급이에요. 원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학론 개척 이후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지금 이 체제는 잘못된 모순점이 있다.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주도하에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일단 뭐 결정적인 계기는 황제였던 루이 16세의 잘못된 오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마침 그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이주한 영국인들과 영국 본토인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는 그게 미국 독립전쟁이잖아. 그래서 루이 16세 프랑스 황제는 영국 본토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 샘계산이 들어간 거야. 독립전쟁을 지원해줘서 미국인들의 독립을 도와주게 되면 영국인들의 힘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판단하에 지 멋대로 그냥 이제 한 거죠. 루이 16세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의 나라 좋은 일만 해준 거죠.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독립전쟁에 지원을 하느라 프랑스 예산이 작살난 거야. 국정운영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라 좆될 때 하는 회의가 있어. 이거를 삼부회라 그래, 삼부회. 왜 이름이 삼부회냐면 프랑스는 총 몇 계급까지 있다? 3계급까지 있다. 그래서 각 계급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국정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3부에서 당연히 성직자하고 귀족 계급은 아니 원래 시민들이 이런 거 부족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계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국정 예산 시민들이 맺고 얘네들한테 세금 징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시민들은 옛날 시민들이 아니죠. 계몽된 시민들이잖아. 시방 우리가 왜 내? 지금까지 니네가 안 내고 있었잖아. 니네 돈 많잖아. 근데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니네가 국정 운영에서 잘못한 실수 니네가 똥은 닦아야지. 그래서 니네들이 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부에서 성직자하고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 안에 대립이 있었다. 근데 이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은 자기들 멋대로 시민들 다 제외시켜버리고 이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쪽으로. 그래서 시민들은 그 회의장 근처에 테니스 치는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맹세를 하죠. 우리들 시민들의 입장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저항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며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합니다. 이게 테니스 코트 서약이야. 이걸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대혁명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은 정치몬 수용소였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서 그 정치몬들 다 석방을 시켜버리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지주로부터 핍박받고 있었던 농사 짓고 있었던 많은 농노들이 안 그래도 지주 역 같았거든. 근데 프랑스 중앙에서 혁명이 터졌다네. 잘 됐다. 중앙은 어쨌든 내가 지주 새끼를 죽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날 역같이 만든 저 지주 새끼 죽이자. 막 해서 막 지방에서도 막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시민들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국민의회 측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행 이후에 프랑스 전 영역에서 폭동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 혼란기를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황제하고 합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회 측이 루이 16세 황제한테 올린 문서가 있으니 별표 인권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권선언문 역시 사회계약서를 근간으로 만듭니다.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생명권과 신체, 그 다음에 뭐 기본권, 기본적인 기본권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이 이러한 인권 수호를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으니 국가가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죠. 국민들한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지켜달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올려 보냈는데 황제는 이걸 받겠어? 안 받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이 16세를 생포해서 루이 16세의 권력을 다 뺏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최초의 헌법이 국민의회 측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헌법의 좀 특징이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면 영국 혁명이든 미국 혁명이든 프랑스 혁명이든 시민들이 일으킨 건 맞는데 시민 중에 잘 사는 애들이 못 사는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 주도한 혁명이었단 말이야. 장사하는 상인, 부르주아 계층들이. 결국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다 부르주아제 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지들이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들 못 사는 일반 시민들 선동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혁명 성공해서 부르주아지들 상인들이 갖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혁명에 동참했던 이 임금 노동자 일반 빈민 계급들한테도 똑같은 정치적 권력을 줬을까요? 아니,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아. 이기적이라. 부르주아지 상인들이 다 독점 차지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헌법의 특징은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뭐 개 같은 논리인데요. 논리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은 돈 많이 있는 부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몽철학도 공부하고 공부를 이게 창창 잘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수의 임금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하지 않았니?
무식한 새끼들이 무슨 나라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애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유럽 사회 헌법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이 과정 안에서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쟁취가 된 거야. 이게 지금 1세대 인권의 확립에 대한 역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세대 인권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는데 참정권 확립에 대한 역사입니다. 참정권. 참정권이 뭐냐? 이거 항상 단어 풀어. 자, 참여한다. 뭐를? 행정 운영을. 자,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참정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뭐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선거 같은 거겠죠. 자,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져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 자, 이 차티스트는 차트를 말하는 거야. 차트는.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 명단에 가난한 임금 노동자인 내 이름이 없다라는 거야, 시작을. 그래서 차트에 내 이름 없다 해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참정권 요구 운동이었는데요. 이거는 노동자층이 주도했어요. 프롤레타리아 계층들.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죠. 아니 정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때만 해도 잘 사는 시민들이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해갖고 자기들도 똑같이 피하고 땀을 흘렸어.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 성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권력을 쟁취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자들, 상인들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됐잖아. 사회적 정의가 잘못됐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피 흘렸으니 우리 노동자들한테도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벌어진 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1832년에 제정된 1차 선거법 개정에 관련해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요. 명예혁명 이후에 1차 선거법이 1832년에 통과가 되게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산업자본가한테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야. 산업자본가가 뭔가요? 자, 산업, 생산수단을 말하는 거야. 즉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 계층들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없는 임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은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똑같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좀 부당한 걸 느낀 거지. 이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영국의 캐닝턴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민원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영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요거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와. 인민원장. 자, 인민원장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제 통합사회니까 세계사 내용도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하나 합시다. 자, 이게 뭐냐? 만 21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자, 어떤 성별에게만? 남자에게만 재산과 직업에 관련 없이 무조건 참정권을 달라는 호소하는 그런 문서를 영국 의회 측에 제출을 한 거예요. 여자는 없어요. 남자. 그러니까 유럽이 남성 우월 중심 가치관이 더 심했던 지역이에요. 동양보다. 그런데 당연히 그 부르주아 상인을 중심으로 한 영국 의회층은 이걸 당연히 묵살했겠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해서 결국에 이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못 사는 국민들도 참정권을 얻게 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지 혁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 하나를 또 거쳤어야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못 사는 빈민들이 참정권 얻는 동안 지금까지 유럽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 젠더죠. 자, 아무튼 이 여성도 참정권 운동을 합니다. 우리 여자들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거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역사적으로 최초의 참정권이 확립된 지역은 1893년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게? 영국. 그러면 이 영국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뉴질랜드 헌법도 만들어지고 법률도 만들어졌겠네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영국 포함해서 여러 유럽 국가들은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도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이 뉴질랜드에서 있었죠. 그래서 케이트 셰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트 셰퍼트. 자, 요 사람이 그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인데 케이트 셰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제정한 법률을 여자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면 여자들도 법률을 만들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뉴질랜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해가지고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 케이트 셰퍼트의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케이트 셰퍼트라고 하는 여성운동가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이 뉴질랜드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처음으로 확립이 되게 된 거예요. 1893년에. 그리고 이제 1913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남성 우월 중심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때 국왕이 참여했던 그 경마 경기가 있어요. 근데 경마장에 갑자기 딱 뛰쳐나오더니 그 말이 코너링 돌 때
말하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말하고 이게 충돌되기 전에 에밀리 데이비슨이 이렇게 외쳤대요. 여자에게도 참정권을.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에게도 참정권 줘야겠구나라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가속화돼서요. 나중에 1918년에 몇 년에 1918년에 이때가 영국에서 4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남자는 21살 이상, 여자는 30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재산과 직업에 관련 없이 선거권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물론 남자하고 그 나이 차이는 있지만요. 여자도 결국에 뭘 받았다? 참정권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온다라는 거. 근데 사실 그 에밀리 데이비슨의 그런 운동이 영향을 끼쳐주긴 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지? 1914년부터 18년까지 지속됐던 전쟁이었단 말이야. 4년 동안 1,000만 명이 죽었어. 그럼 이때 죽은 그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성별이 뭘까? 병사로 강제 착출당한 남자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다 죽다 보니까 우먼 파워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여성들이 우리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끝난 시점인 1918년에 4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영국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확립이 되게 된 거죠. 그 유럽에서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유럽은 지금까지 맨날 막 남성 우월 중심 가치관에 여자들 차별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여자들 먼저 권하자 뭐 이런 문화죠. 예, 됐습니다. 참조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권. 자, 이 사회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2세대 인권 역사죠. 2세대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그걸 사회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회권의 등장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혁명입니다. 네. 근데 이 사회권이 헌법에 명시된 건 1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 계층들은 가면 갈수록 부유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생산수단이 없는 일반 프롤레타리아 임금 노동자 계급은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 빈곤한 상태. 즉 산업혁명 다 좋은데 무슨 격차가 심각화되더라? 빈부격차가 심각화되더라. 근데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사회에 접어들게 됐는데 빈곤한 이 국민들도 우리나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주인이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든 이 국가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빈민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두 글자로 간단하게 뭐라 그러냐면 복지라 그러는 거야. 복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 복지국가에 관련된 헌법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어느 시점이냐? 1919년에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범국이었던 독일 제국은 패망을 해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잠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임시정부는 추 19년에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금 현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냐면 원래 베를린에서 헌법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폭동 시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바이마르 지역 가가지고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바이마르 공화국 선언 전에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회권이 명시가 된 거예요. 사회권.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된 게 무슨 헌법? 바이마르 헌법. 자, 바이마르 헌법 163조 2항에 따르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갖는데요. 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근데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계 유지가 힘들단 말이야.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사회 혼란 같은 거 나중에 야기시킬 또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생계비를 지원한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글자로 간단하게 뭐라 그런다고? 복지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한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시대의 현대 국가에서 복지 제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하고 현대를 나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을 근대라고 그러고 후를 현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요. 저는 없어요. 지금 복지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잖아. 근대 쪽은. 그지?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권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대권 얘기하겠습니다. 연대권. 그 연대권은 말 그대로 연대하는 거예요. 각 민족과 국가들이. 근데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다?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특정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혐오 때문에 대량 학살 사건이 있게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제노사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치당의 유대인 학살, 그리고 일본 군인들의 난징대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민족과 그 인종에 대한 혐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민족과 국가만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민족과 국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민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연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대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인권이다. 그래, 이게 이제 몇 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카렐 바자기 얘기야. 마지막. 그래서 이 연대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평화유지기구가 뭐다? UN, 국제연합이다. 국제평화유지기구. UN. 자, 뭐 대표적인 사건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이었습니다. 자, 이 UN의 원래 명칭 국제연합이에요. 국제연합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을 선언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 이 국제연합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법적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말 그대로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 꼭 해야 됐거든. 자, 우리 48년 전이 몇 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전범국을 추축국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 추축국 동맹의 대표적인 나라가 히로히토의 일본,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그 다음에 히틀러의 독일이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국민들을 세뇌시켰어요. 무슨 주의로 세뇌시켰냐면 전체주의로 세뇌를 시켰어. 전체주의가 뭐냐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잠깐 내려놓자 뭐 이런 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아무튼간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한 게 이 전범놈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의 이익만 이제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만들어진 국제연합이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자, 전체주의 이념을 반박하는 거죠. 뭐라 얘기를 하냐면 천부적으로 인간은 권리를 갖고 태어나죠. 이걸 인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권은 특정 국가나 민족, 그 다음에 사회를 초월하는 권리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즉 인간의 권리는 국가, 민족,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범국이었던 일본, 이탈리아, 독일 국민들한테 이거는 정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건 꼭 필히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민권 운동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 그 미국이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보면은 우리하고 그냥 이제 그 토착 원주민들 보면 우리 황인종하고 색깔 비슷해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건너간 거거든. 우리도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왔고요. 예맥 쪽 계통으로. 근데 이제 아메리카에 원래 흑인 형님들이 안 살아. 근데 흑인 형님들 많잖아. 특히 동부 지역에. 그럼 이분들은 언제 끌려온 거냐면은 신한호 개척 이후에요. 아메리카 땅을 영국 애들이 막 개척을 하잖아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납치해서 이제 노예무역이라 그래.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는 1865년 남북전쟁 끝나는 시점에서 링컨의 노예방 선언문을 기점으로 이 흑인 노예 관련해서 이제 없단 말이야. 흑인 노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이 흑인들은 백인한테 일반적인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흑인들이 민권 운동을 했다는 거는 시민권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몽고메리주 버스 사건이라고 해서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흑인에 대한 좀 차별이 심한 동네예요. 그래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흑인 좌석이 따로 있고 백인 좌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선거하는 것도 막 백인들이 방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인가 뭐 그런 단체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진 보여드릴 건데 그 허시스 그 초콜릿처럼 생긴 그 꽃갈콘 같은 그런 모자 쓰고 다니면서 흑인들 막 테러하고 막 그런 집단이 있어. 그래서 이 흑인들이 이제 가두시를 통해서 시민권을 확립하고자 했고요. 이로 인해서 흑인들은 시민권 확립이 됩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뭐 대표적인 뭐 마틴 루서 킹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65년에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돼요. 인종차별 철폐 협약. 그러면 이 협약이 왜 체결되는지 역시 뭐가 있다? 배경이 있다라는 거야. 자, 1965년이면은 1960년으로 갈게요. 1960년에 들어가게 되면 아프리카가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항상 받고 있었잖아.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아프리카의 17개 국가가 독립을 선언해요. 그래서 이 해를 무슨 해라 그러냐? 아프리카 해라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흑인 분들이 17개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독립국가로 나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한 거는 좋은데요. 그 유럽 애들이 막 국정선 막 멋대로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독립한
흑인 애들끼리 서로 정권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내전 내분 이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고요. 특정 민족과 인종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막 증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65년에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밖에도 이유가 하나 더 있어. 1960년대 들어가게 되면 원래 크리스교를 따르는 유럽인들이 유대인들 싫어했다 그랬죠. 근데 그 성향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해. 반유대주의 성향.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관련된 또 대략 학살이나 인종차별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65년에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체결하게 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라든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년입니다.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제 인권 규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체결해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 이전에 인권은 특정 국가와 민족, 사회를 초월하는 그 권리다라는 거를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를 했잖아. 근데 인권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뭐야? 선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이데올로기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그런 선언이었단 말이야,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강제성과 구속력을 지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 인권 규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9년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돼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철폐 협약. 자, 요것도 이런 감성으로 체결된 건데요. 보시면 국제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인권 규약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관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79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누가 이제 스커트 치마 입고 왔다가 계란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자유나 뭐 차별 계속 우리도 억압을 했었고,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슬람 종교 자체가 남성 우월 중심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거 지금도 막 금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 차별에 관련해서 철폐하자라고 하는 그 규약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교역에 대한 반성으로 이 규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여성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도 뭐 차별하는 동네는 계속 차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06년에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장애인은 딱 세 종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 장애, 그리고 이제 환각 보는 막 전신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한 신체 장애.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층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도 몸하고 머리가 조금 불편한 거지.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권리,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권은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차별받는 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권리 협약이 체결되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천부적으로 부여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무슨 권에 해당한다? 연대권.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연대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구는 어떤 기구다?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일단 여기까지.